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R&D에셋의 김광석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완연한 봄 접어들었습니다. 이 부동산을 좀 보시게 되면 어느 지역은 보합을 유지하고 있고 또 어느 지역은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지역을 좀 보게 되면 또 가격이 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유지하면서 또 가격이 또 치고 올라가는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왜 올라가는지 또 어떤 지역들은 왜 떨어져 가는지를 항상 이렇게 부동산 TV 방송을 보시면서 그 흐름 또 그 맥락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 가격이 왜 올라가는 그런 지역들을 찾으시면서 부동산의 어떤 성공 투자를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김광석 소장님과 함께 그 부동산의 흐름을 파악하는 시그널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전해주실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 첫 번째로 이슈 시그널 시작해 볼 텐데요. 지난주에 이 사회 문화적 변화, 고령화라든지 1, 2인 가구 증가에 따라서 부동산의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다라는 내용 전해주셨거든요. 이어서 한번 계속 알아보도록 할게요. 2019년 부동산 패러다임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네, 2019년에 또 패러다임은 좀 꾸준하게 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20년 이후에는 또 어떤 패러다임을 또 가지고 갈지 또 그 지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패러다임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 불안 심리가 조성된 아파트 투자 대신 오피스텔 등 임대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주목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건데요. 아파트 매매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대체제인 오피스텔 투자로 인한 임대 수익을 기대하는 수요층이 확대되면서 부동산 시장 움직임이 주춤한 가운데 오피스텔 투자 수요와 실거주 유입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포화 상태에 다다른 서울을 떠나 서울과 수도권 지역 출퇴근이 용이하고 GTX 등 광역교통망 중심의 택지 개발과 함께 자족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도시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인구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처럼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에 따라 발생하는 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고 침체된 도시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 경제적, 사회 문화적으로 도시를 다시 활성화하는 도시 재생 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고 있는 2019년 부동산 시장 패러다임을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2020년 이후에 부동산의 어떤 패러다임이 그 변화를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의 흐름이 어떻게 방향이 바뀌는지를 좀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 이제 해서 저번 주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이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기본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기존의 패러다임 자체가 중앙 집중식이고 광역적이고 또 어떤 보면 개발에 중점을 뒀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분권적이면서 소득주도형이고 또 지역과 생활관을 좀 연결시키는 어떤 소위 말하면 도심 재생이라든가 네트워크에 대한 기존의 어떤 사업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그 고령화에 따른 주택의 변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중장기 주택 수요가 이제 증가세가 이제 접어들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고령화에 따른 또 고령화가 또 아파트를 가지고 또 연금을 또 마련을 해서 또 수익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생활을 좀 마련을 하고 그 와중에 청년들의 어떤 주택에 대한 수요가 또 약해지면서 점차적으로 주택 수요는 좀 증가세를 좀 둔화할 것이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소형에 대한 주택에 대한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대형 주택으로 변모를 했다 그러면 이 청소년의 인구가 주는 것처럼 또 고령 인구들도 1, 2인 가구가 현재 좀 증가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앞으로 수도권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이 중소형 주택의 어떤 선호 현상은 앞으로 크게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임대 시장에 대한 구조 변화입니다. 이 고령화가 접어들면서 이 다주택자, 소위 말하면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고령 쪽에 접어드신 그런 분들은 이 임대 시장의 어떤 구조 변화를 좀 가져올 것이다. 소위 말하면 이 전세 시장의 어떤 구조를 좀 월세 소득으로 변모를 하면서 어떤 월세에 대한 소득, 즉 안정화, 소득에 대한 안정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꾸준하게 전세 시장은 하락하면서 또 월세 시장은 크게 변모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은 이제 그 앞으로의 이 생활 권역을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서울시만 이제 보게 된다면 이 서울은 이제 2030 도시기본계획 이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서울의 어떤 구조를 좀 변화를 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나온 것이 생활권역이라고 하는 서울시 생활권역이라고 하는 이 생활권역, 즉 뭐냐면은 2030 도시기본계획은 어떤 공간적인 구조를 가졌다고 한다면 이 생활권역 자체는 이제 실천적인 사항이 좀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이제 하나가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생산과 소비입니다. 이 안에서 이제 자족 기능을 안에다 넣겠다라는 것도 요 생산과 소비, 공동체에 형성한다는 기본적인 틀 안에 이 생산과 소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생활권역 전체를 도심권과 서부권, 이 동부권과 동남권, 이 서남권 해서 전체적으로 한 5개의 권역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 나누는 거 안에 이 실천적인 사항, 즉 자족적인 기능이 어느 지역에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앞으로에 대한 부동산 흐름이 그쪽 지역으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남권 쪽 지역, 동남권 쪽 주변 지역은 경기 하남과 연결되어져 있는 자족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지역과 또 서남권 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마곡지구 주변 지역이라든가 영등포권 일대의 자족 기능 이렇게 주변 지역 전체적으로 어떤 그 자족 기능과 어떤 생활권역 또 이게 이제 어울려져서 앞으로 진행돼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족 기능이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얼마만큼의 어떤 인구 창출을 앞으로 주도할 것인가를 보게 되면 그 주변 지역의 어떤 부동산 가치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생활권역을 보게 되면 이 수도권과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도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지역이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겠죠. 그러면서 이 생활권역 수도권 안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어떤 철도라든가 이 도로에 대한 연결망을 좀 중요시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안에 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GTX에 대한 광역교통망입니다. 이 GTX에 대한 광역교통망을 보게 되면 GTX A 노선과 이 C 노선, 이 B 노선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 생활권역, 그 도심권, 서울권 안쪽으로 들어오는 직장인 수요층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오히려 GTX가 개통이 되면서 어떤 그 의정부라든가 어떤 그 파주라든가 어떤 그 서울의 어떤 중심권역과 뭐 20분대면은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어떤 지역별로 또 구역별로 단위를 좀 체계화시킬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발표된 이 3기 신도시를 보게 되면 3기 신도시 안에는 기존보다 약 한 2배 이상의 도시 지원 시설을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양구 일대라든가 과천 쪽 주변 지역 일대라든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족 기능의 어떤 기능을 담당을 하면서 서울과의 접근성, 즉 GTX를 이용한 어떤 서울과의 접근성을 상당히 좀 용이하게 만들 그럴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 중심의 어떤 자족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주변 지역의 어떤 부동산 가치가 앞으로 좀 크게 좀 오를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지역적으로 좀 투자를 해보시는 방향으로 흐름을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좀 내용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도시 재생 사업의 어떤 그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앞으로는 그 SOC 사업, 즉 굵직굵직한 뭐 항만이라든가 커다란 어떤 도로라든가 이런 쪽의 어떤 SOC 사업보다는 이 생활 밀착형 SOC 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 밀착형 SOC 사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뭐 상하수도 공사라든가 어떤 그 광역철도의 기본 사업이라든가 이게 이제 생활형 SOC 사업으로 좀 진행을 하는 그런 쪽에 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좀 얘기하는 부분은 이 도시재생 사업의 어떤 진행 단계를 좀 잠깐 봐야 되는데요. 상당히 좀 빨리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그 지역에 대한 사업을 지정을 해서 국비 지정을 확정하는 것까지 약 한 2년 이상이 좀 소요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2년 이상 소요되면 바로 이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정도로 또 뭐 안에서 이제 도심 재생 사업 또 빈집에 대한 어떤 특별법이 현재 좀 마련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소규모 주택 사업으로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그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도시재생 사업의 뭐 1단계라고 할 수 있는 사당동 쪽에 지금 현재 지금 6월 달이면 이제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좀 꾸준하게 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좀 펼쳐질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도시재생 사업의 어떤 공사 발주가 앞으로도 좀 크게 또 증가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약 한 13곳이 현재 좀 지정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 선정 이후에 공사 발주까지 약 한 2년 이상 단기간 내에 소요가 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 2019년 이후로서는 점차적으로 발주가 좀 증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추이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 도시재생 사업을 좀 보시게 되면 현재 2018년도까지 지금 현재 사업 참여를 한 지역들이 약 한 100곳 이상이 되고요. 2020년이 되면 약간 2배 이상 크게 또 증가할 그런 예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도시재생 사업이 어느 지역에 이제 추진이 되는가, 또 어느 지역에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그 지역의 어떤 기반 시설들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도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적 국내 건설의 어떤 수주 전망도 보게 되면 앞으로의 흐름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2018년 이후에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이 건축에 대한 어떤 수주액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대신에 현재 지금 희망적인 상황은 뭐냐면 바로 이 토목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토목이라고 들어가는 이 낱말 안에는 바로 이 생활형 SOC 사업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2018년도 상반기 하반기 또 연간을 보시게 되면 약 한 43.3 정도를 좀 보았는데 앞으로 2019년 이후에는 어떤 그 생활형 SOC 사업이 크게 증가하면서 46.3 앞으로 20년 이후에는 더 크게 증가할 그럴 예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어떤 건설에 대한 어떤 수주가 하락은 보이지만 이렇게 이제 생활형 어떤 SOC 사업 또 이제 기본적으로 이 신도시에 들어가는 어떤 도로와 교통에 대한 어떤 사업 자체가 상당히 좀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예비 타사성 조사 면제 사업이 이제 발표를 하였죠. 그래서 예비 타사성 조사 면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게 기본적인 틀 안에는 이게 지방의 어떤 분권 또 지방의 어떤 균형이라는 어떤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 현재 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020년 이후에 어떤 국토종합개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바로 이 지방 분권과 이 지방 균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방 분권과 지방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 도로와 교통이 어느 지역으로 또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에 따라서 그 주변 지역의 어떤 토지라든가 어떤 그 건물이라든가 주변 지역의 어떤 상권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어떤 투자를 미리 좀 선점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그 7호선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현재 지금 7호선 도봉산역에서 옥천까지는 좀 확정이 되어져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도봉산에서 이제 포천까지 연결되는 사업이 예타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양주 쪽 주변 지역 또 우정부역 쪽 주변 지역의 어떤 토지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기존에 이제 KTX 노선을 이제 거점 사업을 해서 진행을 했다고 한다면 현재 지금 서울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목포 지역 또 서울 쪽 주변 지역에서 부산 지역으로 이어지는 이 오송 쪽 지역 주변이 위치해 있는데 요게 이제 앞으로는 오송에서 또 이제 서경남 KTX 즉 서경남 KTX 사업이 현재 남부 대륙 철도로에서 예타 면제가 이제 확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지금 거제 쪽 주변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를 크게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기존에 이제 Y자 노선으로 해서 어떤 거점 기반을 마련을 했다고 한다면 이 오송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고성까지 이어지는 이 철도 사업이 이 예타 면제가 마무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끊어져 있던 철도 노선 사업을 연결을 시키면서 이 목포에서 바로 이 강릉까지 이어지는 예타 면제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을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어떤 지역을 좀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지방 분권과 균형 사업은 전체적으로 재정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올해하고 내후년에서는 약 한 20조 원 이상의 어떤
대규모 지성 사업이 좀 진행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먼저 투자를 해서 어느 지역에 먼저 사업이 좀 진행되는 것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큰 그림 자체는 이 동해안 관광벨트와 이 서해안 산업 관광벨트, 또 이제 남해안 쪽에 남해선 관광벨트가 현재 앞으로도 꾸준하게 좀 진행될 예정이어서 2020년 이후에는 이 산업벨트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도로와 교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 지역 지방균형 발전으로 인한 이 거주에 대한 안정화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인 가구의 증가, 또 고령화의 증가, 또 이제 주변 거점 지역으로 한 광역 기반을 중심으로 한 자족 기능과 도심 재생 사업과 이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는 펼쳐질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광역과 거점을 연결하는 이 GTX 사업과 이 KTX, 그래서 GTX에 대한 노선과 KTX가 만나는 기반 시설, 거점의 역할을 어느 지역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을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신도시 쪽 들어가는 어떤 생활형 SOC 사업도 꾸준하게 좀 증가할 예정이고, 이게 이제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렇게 좀 SOC 사업이 들어가는 사업에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인트가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